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35개 선진국 중에서 1위로 전망했는데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향후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달 10월 7일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 즉 피스칼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IMF는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D2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은 하지 않고 확대 재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 D2는 국가 채무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가 채무를 경제 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인데 IMF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부채입니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서 높은 국가 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동기간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 정부 부채 D2가 크게 감소할 국가를 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이프러스가 111.0%에서 83.4%로 27.7%포인트 가장 크게 감소할 전망이고 그 다음 그리스가 206.7%에서 179.6%로 27.1%포인트 감소하고 캐나다가 20.2%포인트, 아이슬란드 16.8%포인트 감소, 포르투갈이 16.1%포인트 감소, 슬로베니아가 12.1%포인트 감소, 오스트리아가 12.0%포인트 감소, 독일이 11.6%포인트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소할 국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기간 크게 증가할 국가를 순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51.3%에서 66.7%로 15.4%포인트 가장 높게 상승하고 그 다음 체코가 45.0%에서 53.7%로 8.7%포인트, 벨기에가 113.4%에서 119.7%로 6.3%포인트, 싱가포르가 137.9%에서 143.9%로 6.0%포인트, 홍콩이 2.1%에서 5.9%로 3.8%포인트 각각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IMF는 선진 35개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올해 말 121.6%에서 2026년 말 118.6%로 3.0%포인트 하락하겠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즉 G7 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로 크게 불어난 채무 비율을 줄이는 지출 예산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대선을 의식한 예산인지 확대 재정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그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죠. IMF는 올해 50%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불과 3년 뒤인 2024년에 61.5%로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6년에는 66.7%로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 상승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한다면 15.4%포인트대로 올라가는 우리나라는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올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채무 비율 51.3%는 선진 35개 국가 평균인 121.6%와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과거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수준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를 60% 수준으로 정한 재정주칙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 채무 D1과 국가 부채 D2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즉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증가시키는 국가 부채는 대부분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2030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도 재정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에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나라 국간을 미리 채워두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속이 붙은 지출 예산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유로 지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14조 9천억 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 5천억 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 원 이상의 세수 역시 부채를 갚기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자기 정부 때는 국가 세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국가 부채는 다음 정부에서 관리하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늘어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관성의 법칙처럼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이 기축통화국의 높은 부채 비율을 보고 멋대로 확대 재정을 늘리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같은 망국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 2016년 말 문정부 전까지 약 62년간 국가 채무 디완은 약 62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 5년간 약 450조나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큰 폭의 국가 채무 디완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 채무 마지노선을 40%를 생각하여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30조에서 180조 원가량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정부 부채 D2에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 D3로 본다면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일반 정부 부채 D2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기업 비중이 높아 이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가 부채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